예, 제가 받은 질문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는. 하나는 금융화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금융화가. 과연 금융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금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체성 행성이 중요한데, 새로운 주체성을 행사했는데, 그게 무슨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신 질문인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제가 볼 때는. 우선 저는 금융화라고 하는 게, 자본이 축적 방식인데, 금융화라고 하면, 최근 들어와서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자본의 축적이 말하자면 착취가 중심이 돼서 이윤이 발생하는 그런 구도가, 그러니까 착취 우위에, 숫자도 있었지만 착취 우위에 그런 축적 방식이 작동을 해왔는데, 금융화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건 저 수탈일까? 그걸 확신은 잘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수탈이 굉장히 중요해져가지고, 그 수탈의 역할이 중요해져서, 이 착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뭔가 저기 변동된 그 부분을 저는 금융화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쩌면 아까 성희 선생님이 라프베차스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은 약간 비슷한 거고, 저도 그런 부분은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금융화는 제시가 말하면 M-운동에 강하고, MC-운동과 M-운동 사이 관계에서 어떤 때는 M-운동이 오히려 더 우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MC-운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그 관계가 좀 유동해서 M-운동이 적어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을 금융화로 파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겠어요. 더 이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을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도달한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성의 재형성 문제인데요. 주체성 형성에서 저는 금융화가 되고 나면 다 금융화가 되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주체가 나올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 질문이죠. 이게 전 두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첫째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금융화의 진전은 저는 공학 문제가 아닐까. 자본주의 공학에 거의 들어갔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학을 통해서 과거에는 착취 구도로 말하자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헤게모니 전략이 작동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 헤게모니의 위기, 자본주의 헤게모니 위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게 공항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 이제 축출되는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인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건설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오게 되면 주체 형성이 그 안에서만, 자본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는 그런 단계의 주체 형성이 행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 대안적 삶에 대한 그런 추구가 유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친구다. 거기서 투자자적, 그러니까 스펙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삶을 창조하고 발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 끝나고 있다는 사실, 그거에 주체성을 만들어주고, 주체성 형성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제가 말하는 감각과 지각이라는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 이제 자본주의적 감각과 지각과는 다른 형태의 감각과 지각을 추구하고 실험하고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서동진 선생님께서. 예, 심현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르크스가 생존했었던 시기에도 동일한 문제 직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에게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유곡적인 정책인 대안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푸르동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혹은 리카르도적 사회주의에 대한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적인 공산주의에 대한은 뭐냐 이 금융화의 이 세 가지 대안들 사이에서 저희들을 동요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푸르동적인 대안입니다. 푸르동적인 대안 우리 다 알다시피 실제로 순전히 자본주의에서 가장 커다란 악은 바로 금융과 화폐의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 사악한 화폐. 이때 노동과 화폐 혹은 노동과 금융이라고 불리는 이분법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이 나쁜 화폐만을 제공하게 되는 그 프로동이 내놓았을 유명한 대안처럼 이 화폐가 자기 스스로 움직여 나가면서 이자를 뜯어먹고와 같은 모든 형태의 병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화폐를 제공하고 화폐를 제거함으로써 노동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대안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증오심, 채권자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제가 직접 이제 권능을 하지는 않았는데 신병원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주의자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신용의 기능을 특권화하고 화폐가 상품과 맺고 있는 기능, 즉 화폐만 제거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신용으로서의 화폐만을 보지 상품 생산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화폐의 기능에 관해서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푸르동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꿈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무신주의에 갇혀 있음으로써 자본주의 관련된 효과적인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그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융화되어 있는 세계에 대한 그 거부감, 증오심, 혐오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와 같은 제가 방금 부른 대로라면 푸르동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대안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카르도 사회주의에 대한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으로 우리는 99%다라고 99%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큐파이 시위가 보여줬던 것처럼 진정으로 일하고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잉여를 수탈해 가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한 이제 이 증오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은 것들 역시 사실 잉여라고 불리우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존재하고 있고 그럼 자본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벨주도 잉여를 수탈해 가고 있고 봉건정주도 잉여를 수탈하고 다 수탈해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부의 불균등함의 문제가 아니죠. 부의 분배나, 부나, 아니, 분배는 이 문제가 아니라면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는 상품으로서, 화폐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이 사회적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냐라는 겁니다. 자, 이를 비판하지 않는 한,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대안은 바로 이를 넘어서서 진정하게 일하는 자들은 대접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즉, 노동에 근거한, 수탈 없는 세계에 대한 꿈이에요. 이럴 때 나타나는 대안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이른바 이제 자기주dom적 시장 경제를 넘어서서 아래로부터 말 그대로 이제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투쟁을 통해서 경제를 압박하는 이와 같은 이제 대안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카르도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두 대안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두 가지 아이디어 속에 이 두 가지의 이제 대안적 기술력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형태의 주체를 가지고 상상할 것이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채무자로서 현재 가지고 금융화된 자본주의를 저항하는 혹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혜적이고 사모적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주체들은 이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물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면 호혜성에 근거한 주체이고 혹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표현을 드리자면 새로운 형태의 부활한 사회적 주체의 이름이고 채무자 주체의 이름이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변형할 수 있는 주체의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동하는 주체 혹은 채무자로서의 주체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재조직하는 주체 저는 그런 주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학적인 계층으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프롤레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변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벽이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상품, 화폐 이걸 곧 넘어서야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넘어서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신용무신주의라는 겁니다. 신용무신주의라고 불리는 무신주의 비판으로는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것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냐면 저는 지금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몇 해 전에 이제 괴담처럼 유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삼성생명이 같은 모든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인생 설계를 대신에 네, 좀 빨리 정리해 주세요. 예. 그 괴담 같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노후를 대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요? 15억 괴담이 있었는데요. 150만 원 정도를 노후에 지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것은 약 15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금융 상품들을 가입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저축, 연금, 펀드를 비롯한 일체를 이제 관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물질적인 장치와 계산의 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하셨었던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디에서나 똑같죠.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이외에는 어디든 간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형태로 조언, 계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문화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이 무신주의를 구체화하는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신형 무신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 자기 삶을 예상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상상하고 서사하고 심지어 불안감에 떨 때조차도 이 모든 형태의 심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하기까지 사실 그 신형 무신주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충분히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다시 정리하면 시간을 너무 뺏을 것 같고요. 곧바로 청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예, 먼저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진행. 네. 서동진 선생님의 그 생각에 이겨있기 때문에 손을 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 임금이라거나 소득에 대한 수탈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문제에 대한 대단히 협소한 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증가하는 예로서 가계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증거로 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융화라고 하면은 지금 은행을 중심으로 파악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마도 맨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통계 자료가 있다면은 미국을 비롯한 국채시장, 달러 발행하는 국채시장의 통계를 가져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봐야 될 거고, 연기금을 일단 먼저 본 후에 은행이라고 하는 건 현재 금융화 전체에서 보면 최말단 행위자에 불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통계를 가지고 임금과 금융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그 증거 자료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신주의 상품 물신주의를 신용 물신주의로 확대시키면서 지금 물신주의에 충실하지 못하고 채권자 채무자 관계와 같은 일종의 어떤 권력 관계 담론이겠죠. 이걸로 금융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주의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물신주의에 입각해서 현대 금융사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은 자본론의 일장에 충실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3권까지 연장이 되긴 했지만, 자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자본의 현재태의 그 텍스트에는 충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스의 생각을 우리 시대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너무나 교조적인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화라고 하면은 M에서 M-의 운동이라고 강내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벌써 C가 탈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라는 문제가 없이 화폐가 움직여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상품 형태라고 하는 문제가 현대 금융화 사회에서 어떻게 희석되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먼저 주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론 전체에서 물신주의의 위치는 현재 나온 자본론은 전체 플랜 6부작 중에서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이든 간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론이 남아있는, 최소한 남아있는 것인데 세계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국가론을 빼놓고 물신주의를 설명할 때에 물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순수한 시장이 가동되고 있는 세계로 이해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국가 장치들, 그게 미디어든 아니면 여타의 금융 장치들이든 간에 질문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런 장치들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막서의 자본론을 제대로 위치시키고 물신주의의 위치를 상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화에 대한 이미지를 저는 요건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막서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론을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분기점으로 봤던 거고, 레닌 같은 경우에는 국가 독점, 제국주의를 국가 독점자유로 해석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고 이해를 했었던데, 금융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악마적인 해석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금융화라고 하는 것의 그 위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커뮤니즘의 전야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융화가 가져오는 세계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끌고 나갈 어떠한 그 진행대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금융화에 대한 아주 절반적인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새겨주고 우리가 나갈 길을 갖다가 어둡게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하실 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덕인 선생님 답변하실 게 있고 강래인 선생님 답변하실 게 있으시겠죠?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네, 너무 짧아요. 워낙 큰 질문이어서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기는 오늘 먼저 제기하신 질문이 모두 다 성실하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계 대출만을 듣고 냈다기보다는 은행 자본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성격의 변화나 금융적인 이윤들이 있다면 그 금융화 안에는 여러 가지 그 금융기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기금도 포함이 되어 있을 테고 물론 금융화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금융의 운동의 추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고려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금융화라고 해서 화폐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성격들을 때문에 그러는데요. 신용으로서 화폐가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M과 M-라고 하면 그때 그 M은 어디에 있는 돈인가? 신용화폐인가? 유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질문하라는 것을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걸 안에 주는 원천이 가계대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이전처럼 산업자본으로부터 이윤들이 일부를 자기들이 이제 분할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편협했다기보다는 금융적인 이윤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화폐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 금융적 이윤의 원천은 뭐냐? 이걸 이제 주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빠뜨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행의 정책, 맨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이행의 정책, 저도 선생님의 의견과는 동일한데요. 자, 금융화는 이행의 시기에 있어서 절명이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위기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 금융위기라고 해서 자본주의가 마치 저희들이 이제 오큐파이에서 보았던 것처럼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주의가 위기의 직면에 있고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생산관계로 이행할 수 있는 절묘의 호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행이 어려운 시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를 주체화해야 할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진 것이지 제가 이제 비관적이라고 하고 금융화 자체를 악마화하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비판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금융화를 악마화할 때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안에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생산의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대결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기는커녕 이와 같은 악마화되어 있는 증오심과 분노, 원망, 원한 이런 것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행을 더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낙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정치적으로 주체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자는 뜻이었지. 제가 이제 이 비관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아니고요. 선생님이 중간에 던지셨었던 일련의 질문들도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제가 하기 위해서는 만약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풀어야 할 많은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의 저작이 가지고 있어서 이건 19세기 후반에나 적절한 것이다. 변화된 시기 안에서 화폐 성격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문에 이야기가 보다 장황해지고 또 복잡한 이야기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할 필요가 있었던 제 발표에 앉아서 선생님 중요한 결함이죠. 혹은 정치적인 제약이라고 주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인 선생님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그럼 딱 한 분만 더. 예.
아까 서동재 선생님하고 강래 선생님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제가 먼저 하고, 그래서 가계부채에서 50조 정도가 이자로 소비자에서 이제 수탈되는 수준을 통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에 5천만 명이면 1,500조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조 중에서 이제 그 50조니까 약 3%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최근에 저희 이제 경상대 정치경제학과의 정고현 씨라고 이제 석사 논문이 우수한 논문이 있었는데 아직 미발표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착취율을 통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은 막스의 이제 생산적 노동 개념, 그러니까 유통 노동이나 금융 노동 같은 것들을 비생산적 노동, 공비 또는 부대 비용으로 이렇게 할 때 엄밀한 의미의 생산적 노동에서 전체 소득에서 임금으로, 가변자본 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한 비중이 약 20%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에서 이제 자영업이 이제 자기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까지 합쳐서 약 35%가 실제로 이제 생산자가 가져가는 전체 소득 중에서 이제 몫이고, 나머지 65%가 결국 잉여 가치라는 이제 통계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60~70%가 임금이고 나머지 30~40%가 뭐 잉여가치, 자본의 이윤이다 이렇게 하는 통계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엄밀한 생산적 노동을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65%가 잉여가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그중에서 3%가 지금 소비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투탈당하는 비중일 때, 그래서 금융을 통한 이제 신용의 어떤 물씬 부분이 굉장히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 수준에서 볼 때. 중요한 건 65%의 자본의 어떤 물신으로 가려지는, 자본이 이윤을 낳는, 전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런 이제 의식들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신용이라는 문제도 그 중에 일부이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어떤 조세 같은 것도 20~30%가 되고, 또 이제 노동자들의 간접적인 어떤 간접세 같은 조정의 담배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착취, 수탈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강래 선생님이 그럼에도 이게 이제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이제 늘릴 수 있고, 좁힐 수 있고,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투기성이 많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혼을 뺏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식의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봤자 3%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65%의 문제, 자본의 물신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과 종합적이고 같이 얘기를 해야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래희 선생님한테 대한 짧게 답변해 주시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아까 그런 통계 같은 것을 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몰랐는데, 문제는 결국 65%와 3%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되겠죠. 땅의 문제인데, 그럴 때 과거에는 그 3%의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한다거나 무시해도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는 거를 일단 검증하라고 보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하지만은 아까 그 조사하신 분들의 그 결론이 정확한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과연 65%인지 혹시 그보다 낮은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열등하게 토론이 진행되는데 시간 제약이 큽니다. 일단 사회자로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 강래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제 미래의 한이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변형 주체나 가능성, 전망에 대해서 미래의 한이라는 개념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래의 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현재 수탈을 해가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수탈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화를 통해서 집값을 올려서 미래 세대가 주택에 접근하기 힘들게 만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더 이렇게 포괄적인 변형의 전망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